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함께 새 정부 관련 이슈와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뵙네요. 네. 그 대선이 끝난 지도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대선을 치르고 난 소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아젠다로 오준호 후보가 이제 나섰었는데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시겠습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만나본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 민심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정당에서 기탁금만 3억이 들어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2030 세대인 젊은 정당에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만 40세 이상의 후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기본소득이라는 꿈을 함께 꿔주신 분들 그리고 오준호 후보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저희가 무사히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야말로 이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뭐 안심소득이라거나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네거티브와 진영 논리만 가득했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정당의 정치 신인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아젠다로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대선의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네. 여전히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기본소득이 여전히 좀 생소하구나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또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정치 세력들의 간절함도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절실하게 다음 단계인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그 김앤장 고문료 논란 등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경륜을 가진 적임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리 인선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의 평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틀 돼가지고 뭐 좀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최근 이제 김앤장 고문료 18억 그리고 S5일 사회이사로 받은 8천만 원이 좀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죠. 18억. 월급으로 치면 3,500만 원 정도고요. 시급으로 치면 한 16만 6천 원 정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8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사실 최저임금 노동자가 8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한덕수 후보자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고 또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시장 원리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이런 관료들 덕분에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쥐꼬리만큼만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낀 돈으로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 이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김앤장은 이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관료들에게 이런 이렇게 고문료를 네. 지급하는 수십억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식인가?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와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네. 최저임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싶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딱 알맞은 총리 후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에게는 사실 좀 재앙과 같은 후보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것 같은데 당초 이제 인수위가 요구했던 496억 원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고 한 300억 원 정도가 이제 처리될 것 같다는 네.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추진에 이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또 그 기본소득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것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다만 이전 시기라던가 예산 문제라던가 아니면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윤 당선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당선인은 오히려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실 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임기가 시작하기 전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목표로 했던 바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소통의 어떤 취지에 걸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소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고 똑같이 구중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청와대 이전이 도대체 무슨 쓸모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출퇴근하면서 대통령이 다양한 군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용산 이전은 조금 더 국민들과 함께 수기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동시에 이 용산 이전의 목표인 국민과의 소통을 잘 이룰 수 있는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절대금지 구역 해제 같은 이런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윤 당선인이 나서야 이 취지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11조 폐지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에 대한 해외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행 집시법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청와대 바로 앞에 분수대가 아니라 청운동이라거나 효자동 같은 경복궁 옆에서 네네.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2016년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용산으로 이전한 새로운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가 들어온다면 이 국방부 경계 100m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녹사평길 앞에 전쟁기념관 맞은편 집회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집회를 삼각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곳을 이제 지나쳐 갔는데요. 네. 대로변이 넓은 게 아주 집회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상습 정체 지역이고 또 네.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편하자고 사실은 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라는 그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백악관 앞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청와대 이전의 취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불편,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개최의 어떤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청와대를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의 집회 절대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의회라거나 연방헌법재판소 주변 지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이 기관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하원 의장이 공동으로 이거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집시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사례는 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2차 추경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 인수위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 원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출범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제출하겠다고 이제 바꿨는데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는 인수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번 추경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13차례 있었던 추경 편성액 중에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3%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그리고 잉여금 성격의 재원을 통해서 이제 추경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거는 50조를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전체 지난 10년 동안의 추경액 196조 1천억 중에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했던 금액이 한 20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금액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시기 조정 아니면 세입 축소 예산에 따른 교부세 감액 그리고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 감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현 예산에서 무조건 50조를 드러내라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라라는 말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인들의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50조를 드러내라라는 말로 책임을 지금 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50조 원을 순전히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책임 있게 어느 사업에서 얼마씩을 감액해서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조건 해달라, 그리고 해주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냥 떼쓰는 아마추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로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57일, 이제 2달도 이제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의원들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기본소득당처럼 이제 작은 정당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이제 그 선거구제 도입이 될 텐데, 오늘 본회의 처리가 아쉽게도 또 무산이 네. 됐습니다. 이 도입의 가장 큰 현재 그 걸림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각 정당들이 이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라거나 혹은 진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게임의 룰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개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정당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소수정당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장 낭비 없이 혹은 사표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그 원칙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조차 사실은 게임의 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정치개혁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야 되는 정치개혁의 의제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로 확대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결선투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결선투표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언제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해왔던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보장되어 왔던 이 TV 토론의 기회를 네. 보장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좀 확장시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특정 정당, 특정한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의 문제구나라고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정개특위 논의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외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는 틀거리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어제 그 신지혜 상임대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기본소득당 이번 지방선거 목표와 계획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저희의 힘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 끝난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선에 후보도 내고 선거를 치렀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도 저희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다양한 중앙 정치에서 국회에서 가져왔던 성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져왔던 성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지방정부협의회라거나 좀 이런 성과들이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소득의 성과들이 다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5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17개 시도의 모든 광역 비례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도 네. 기본소득 진영이 좀 다시 뭉칠 수 있고 다시 초심을 모아서 기본소득 의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좀 기본소득 지방정치연합 같은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을 다니면서 좀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견들을 모으고 어떻게 기본소득 지방정치연합, 지방자치연합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를 좀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좀 그 결과가 잘 돼서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내일은 광주, 그 다음 날은 경기, 금요일에는 대구의 후보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5명의 후보가요. 3명은 30대고요. 2명은 20대의 아주 젊은 정치 신인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인 기본소득당 후보들에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선거 자금을 패기와 열정으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그 새 정부 인선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치밀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제 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의 맹활약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